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는 두 쪽 그 마이크나 양쪽으로 이제 그 질문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읽어 보시면 되고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인데 여기 정확한 표준 단위의 확립은 이게 조각과 첨단 기술의 크게 이야기한다 될 거다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표준 단위죠. 표준 단위죠. 이게 바로 특정의 단위입니다. 특정의 단위. 그래서 이게 정확해야 되지만 또 통일도 되고 이런 게 뒤에 오늘 우리가 통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저자가 너난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통제의 의의와 표준을 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예를 잘 들어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이 친구를 만나는 약속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성적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보면 준비하는 물품이 잘 준비가 됐는지 또는 이제 뭐 해외여행 같은 숙소 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교통의 어떤 그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뭐 여건의 문제 그다음에 또 환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는 그런 경우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약속을 하러 가면서 정확한 시간에 이제 도착할 수 있을지 또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다음에 또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어떤 교통편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또 고민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뭐 성적 같은 경우 또뭐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성적,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성적을 잘 달성했는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우리가 뭐냐 계획을 해놓고 이런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게 체크를 하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또는 계획이 잘 가고 있는지 또는 계획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가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것과 얼마만큼 이렇게 달성하고 일치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또 뭐 잘된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양성하고 또는 우리가 권장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찾아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함으로써 피드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게 바로 통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 통제란 무엇인가? 경영 통제란 어,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통제, 컨트롤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목표 달성.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관리의 기능 또는 기능별 우리 부분들은 뭐냐 관리의 부분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정의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재반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재반 행위를 음.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것은 계획된 대로 개반 행위들이 가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잘 안 가고 있으면 잘 가게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잘못됐으면 또 어떤 게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수정해서 가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컨트롤이다. 그러면 이제 경영 통제라는 건 경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 계획에 의해 실행된 업무의 성취 수준이 계획에 근거한 기준 크리에테리죠. 크리에테리나 또는 스탠다드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과 실행 결과의
편차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바뀌어 이를 시정 관리하는 활동이다. 앞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손길서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계획에 근거한 거다. 자, 그러면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이미 어떤 그 목표와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과 표준이 나옵니다. 기준과 표준은 바로 우리가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과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결과와의 어떤 비교를 해서 편차가 있으면 그 원인을 밝혀서 수정하는 그런 활동을 명령 통제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표준의 수준인 표준의 그 수립이나 기준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은 다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와 계획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이미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통제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통제를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를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바르게 되고 있다는 걸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의에서 보면 우리는 대부분 사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게 우리는 사실은 사후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통제는 우리가 사전 통제나 진행 통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후 통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통제 개념을 보면 우리가 조직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 그랬죠. 플래닝,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을 해서 그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관리의 순환 기능에 나오는 플랜 2C와 똑같은 거죠. 먼저 계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피드백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여행 준비물 확인 나오죠. 앞서 했던. 그 다음에 약속 시간 체크, 계속 체크, 통제, 시험 등등. 그래서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보면은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물품을 챙기고 그 교통편이나 숙소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의 계획이 잘 가기 위한 사전 통제 부분이 됩니다. 그것도 통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약속 시간에 여행을 하면서 이게 중간에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시간을 꼭 맞춰야 가는 중요한 약속이라면 뭐 내려서 택시를 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광고를 하겠다 아니면 전화를 해서 또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의 우리가 실시간 진행 통제가 되는 거죠. 진행을 하면서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진행 통제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또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했던 성적 뭐 A 플러스인데 A 플러스가 안 나왔을 경우에 왜 안 나왔는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걱정 또는 뭐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왜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게 사후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의 중요성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전 사후 또 나오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목표를 우리가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사실 조직 자체의 원리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행위를 하면은 어떤 그 물론 계획하고 행동을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행동이 적합했는지 또는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는 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건 뭐 또 문제가 생기나 하지 않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오늘 그 뭐 친구를 만나도 만남이 즐거운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상호 통제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 단계는 계획과 앞서서 플랜, 오거니제이션, 다이렉션 이제 이어서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 하는 거고. 요 마지막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순환이라 그랬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런
관리 활동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피드백을 준다. 그 다음에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서 그걸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지만 또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한이임을 촉진할 수 있죠. 통계가 이렇게 합기되고 그 시스템 체계가 잘 개발이 되어 있으면 많은 권한을 우리가 이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우리가 그 반복적이거나 또는 뭐죠? 그 정행적인 그런 업무들은 이임을 많이 해주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그 CEO들이나 상위 경영층들은 예의의 법칙처럼 우리가 그 권한 이임보다는 더 전략적이고 이런 예외적인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적인 체계나 시스템이 잘 되면 이임이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변화, 그게 불시에 발생, 이것도 마찬가지. 통계가 잘 된다는 건 이런 변화에 우리가 조직이 일체감 있게 잘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점점 통계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의 중요성이 크다. 그죠. 앞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통계의 중요성이 했지만 요거는 이제 개인의 희생과 파산, 자살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추세로 나온 그 이제 통계청하고 이런 이제 출처에서 나온 건데 보면은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개인 파산 신청과 희생하고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 통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미를 주는 것보다 이 이제 희생을 하고 파산을 하는 이런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기 통제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다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 또 가족에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일가족도 이렇게 막 또 슬프게 또 일가족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야? 가정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 부분 또는 뭐 소득의 부분 이런 돈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버는 돈과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그게 맞게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과도하게 쓰고 이러면 나중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그러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통제를 할 건가 하는데 이런 방법이 나오죠. 계획에 그럼 어떤 걸 가지고 그럼 그 계획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걸 우리는 표준, 기준 또는 크리테리어 스탠다드즈를 그러죠. 스탠다드. 그래서 요 기준, 통계의 기준, 표준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 표준이 맞지 않으면은 계획과 통제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건 일체감이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크게 우리가 계량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적인 통제, quantitative standard가 있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나타낼 수,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질적으로 qualitative standard죠. 질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양적인 거는 우리가 사실은 통계를 하는데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양적으로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생산의 양, 생산 수량, 그다음 작업의 시간, 자 불량률, 매출액, 순이익,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수치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그 수치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그걸 봄으로 해서 우리가 요 통제 자체를 함으로써 그게 대해서 달성 여부를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게 양적인 표준의 특성입니다. 설정과 측정이 쉬운 일반적인 우리가 표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수량화시키는 걸 가능하면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질적인 표준은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 자, 조직의 함목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또, 자, 한 개인의 신뢰도, 충성심,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수치로 얼마라고 이렇게 나타내기 어려워요. 계량화 수치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업무, 양적인 업무, 질적인 업무 이런 걸 측정할 적에도 양적 업무는 우리가 그 간단합니다. 이제 양적 업무는 업무 시간, 또는 작업 시간, 업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노동 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는 여유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주말 시간 이런 것들을 또 개인의 이제 휴식 시간 조금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났을 때 기준 시간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초과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조직화에서 인원 산정을 할 때 그런 게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에도 이런 계량화가 되면 좋죠. 근데 이런 계량화가 되지 않은 항목들을 어떻게 하면 계량화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ESC 카드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밸런스 스코어 카드죠. 이 부분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가 바로 질적인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무원이나 이런 그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작업 시간 이런 거는 뭐 근무 시간 나오지만 실제 그 근무 시간에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했는지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계량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계량화시키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양적인 표준은 하위 계층에서 많이 제시가 되죠. 오늘 얼마만큼의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표준은 주로 상위 계층에서 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데서의 어떤 업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은 통제의 절차와 유행 어떤 그 과정을 거치냐. 그러니까 요 절차와 유행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제 통제가 뭐다 이제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통제 절차를 먼저 보면은 절차에는 먼저 조직의 목표가 있겠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죠. 이제. 계획 수립 때 사실은 우리가 이 표준도 같이 수립을 합니다. 계획의 표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나면 한 축은 뭐냐 계획 수립된 걸 플랜한 걸 이제 두 하는 거죠. 두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우리는 성과라 그래요. 성과. 성과를 측정합니다. 자, 성과를 측정해서 이 성과와 우리가 계획의 단계에서 처음 했던 표준, 스탠다드와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걸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과가 이 표준을 넘어서면은 넘어서거나 같으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ES로 가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올라갑니다.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성과가 표준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경우, 적을 경우는 잘못됐다는 건 뭐죠? 그래서 원인 분석으로 이렇게 갑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는 데는 크게 우리가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실행을 잘못했는지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우리가 잡은 기준 그 스탠다드 표준 설정이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게 원인 분석이 됩니다. 자,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성과와 수용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족하고 바로 피드백을 시킬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원인 분석을 할 건지 하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측정 단위의 명확성이다. 그래서 표준이나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단위로 측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에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운동선수와 뭐 자동차 정비를 하는 두 개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선수의 성과는 우리가 뭐 입상을 해서 어떤 그 메달을 받거나 어떤 그런 입상 성적을 가져오면 우리 성과 특징을 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냥. 아니면 또 승률로 가지고 얼마만큼 이기고 하는 쉽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수리업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수리업 안에 어떤 사무직에 있는 사람과 또 실질적인 정비업을 하는 사람 안에 성과 특정하는 단위가 다르겠죠.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그 특징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사무직은 뭐 어떤 업무에서 뭐 문서 처리를 하고 어떤 걸 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고, 정비는 자동차 수리죠. 또 수리하는 쪽에서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과를 특정한다. 오늘 몇 대를 했는지의 기준에 따라 한다면 또 파트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부분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러는 데 근무하는 사람과 엔진을 수리하는 사람의 성과 측정은 다르죠. 타이어는 우리가 보통 하면 한 30분 이렇게 하면 갈잖아요. 쉽게. 그렇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특정 단위를 집어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특정 단위를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작업 단위를 잘해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맞아야만이 이 성과 특정이라는 자체가 신뢰를 가지고 정확한 특정 결과가 나오고 표준과 정확히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표준을 수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과와 비교를 하지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룰 때 가장 좋은 이런 표준이라는 건 뭐예요? CEO가 이런 걸 이제 위에서 상위층에서 만들면서 가능하면 실행을 할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함께 이런 표준을 수립을 하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 표준 비교에서 수정 행동을 하잖아요. 수정 행동은 뭐예요? 계획의 수정이나 표준의 재설정이나 조직의 재구성,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행을 정확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수정 행동은 그래서 앞서 한 걸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는 거죠. 우리가 잡은 표준은 정확하게 잡았는지,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의 대상과 실행 이런 거는 정확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다시 피드백 시켜서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통제의 중요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통제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했던 결과에 대한 반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전이 절대 없겠죠.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어떤 뭐 공부를 하고 하면 다 스스로 한번 반추해보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해서 상당히 다음 단계의 발전에 하는 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록을 남기는 목적으로도 뭐 하지만 일기를 쓰는 그런 목적들도 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조직의 운영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통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통제를 우리가 이제 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를 가지고 수정을 할 건가, 수정. 통제에서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걸 수정을 하잖아요. 잘못된 걸 수정을 하는데 문제를 정확히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고 심포트 정상을 보고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행동의 수정이 정확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에 한영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원인을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을 할 때는 정상을 보면 안 되고 이 정상을 보면 안 되고 정확한 문제를 봐야 된다.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조직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이죠. 달성을. 그다음 정상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깽리팀이 이제 우리 깽리팀 불화가 있더라.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적이 없다. 정상은 불화가 있으니까 서로 같이 밥 먹으려고 안 하겠죠. 그게 이제 이게 보면 잘못 보면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게 정상인데 이게 문제인 것처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되면은 전체 해식하는 자리를 많이 만든 거예요. 영의팀전원이.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보니까 능력이 없이 아부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런데 조직 문화 자체에 보니까 업무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서 아부하고 함께 뭐 이렇게 술도 먹고 또는 뭐 그 사람 가서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승진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공정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해법의 어떤 의미 그런 게 상실되는 거죠. 의욕이. 그래서 우리가 보니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서로 괴리감이 생기고 문화 자체가 응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못 밥을 안 먹는 자체 정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인사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체계를 바로 잡고 어떻게 하면 그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인데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또는 그 결과도 알려주고 절차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정 행위는 반드시 문제를 보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동쟁의 유형을 앞서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준비물이라든지 숙소, 뭐 교통편 이런 걸 챙기는 것들은 다 사전 통제다. 하기 전에 행위를. 그다음 진행을 하면서 약속에 가면서 우리가 교통편 늦으면 바꾼다든지 그 순간순간에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수정하는 거죠. 그게 진행 통제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통제는 사후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보고 그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기준이나 표준과 맞는지 하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사전 통계와 진행 통계는 어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쪽에 하면 이제 우리가 수정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사전 통계와 진행 통계와 사후 통계의 차이점은 요 행위들은 우리가 완전한 행동으로 해서 성과가 나기 전입니다. 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 행동을 적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수정 행동.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뭐 준비한 점 바로 바꾸잖아요. 바꾸고 진행도 마찬가지. 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다가 빨리 바꾸는 거죠. 이제. 약속 시간이 늦어졌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버스 내려 택시를 타는 게 빠르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바꾸는 대책을 아니면 뭐 연락을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사후 통제는 끝난 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통계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되 이것은 그때 반영이 아니고 피드백을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특징이죠. 그 차이가 서로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입해서 생산 운영 활동, 경영 활동 산출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투입할 때 문제점에 대한 걸 예상하고 대응 방안 강구하는 게 사전 통제. 이게 진행 통제죠. 어떤 운영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결과물을 확인하는 사후 통제다. 앞서 설명한 거하고 이걸 경영에 반영을 해보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진행 통제에 우리가 실행 방법에는 크게 연속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불연속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속적 통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뭐 어떤 뭐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한 300개의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이제 10일 만에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30개를 만들어야 돼요. 3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역량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통제를 이제 하는 거죠. 실시간 진행 통제를 하는 거냐. 연속적 통제라는 건 뭐예요? 관리자들이 이 생산 현장에 가서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이 붙어서 이걸 빨리 하게 독촉으로 하고 어떤 시간의 낭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그게 계속 지켜보면서 하는 그걸 연속적 통계랍니다. 불연속적 통계는 그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그러면 10일이니까 하루 단위에 우리가 30개를 생산하면 되는데 하루 결과를 보니까 30개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종료 시간대 판단을 해서 안 됐으면 야근을 해서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명일 더 이렇게 작업량을 늘리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불연속적 통제, 바로 스크리닝 통제라 그래요. 또는 가부 통제, 때 이게 오케이라는 거죠. 아니면 어, not okay죠. 이제. 그러면 뭐야? 이 우리가 오케이, 가, 가부 통제라는 건 그래서 이게 일 기준으로 30개를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만들면 가가 되는 거고 못 만들면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부 통제, 스크리닝 통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속적 통제는 뭐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계속 붙어서 보고 이렇게 감독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하고 돈이 많이 투자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스크리닝 통제는 그 역량을 이제 그만큼 붙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비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전략이 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적석보다는 다음 단계에 주로 우리가 업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 다음은 이제 경영 통제 기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에서 특히 기업 조직에서 어떠한 경영 통제 의 어떤 기법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이게 예산의 통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 예산 통제 아래 또 우리가 보면은 내부 조직의 내부 통제와 또는 예산 통제, 내부 통제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부 통제 안에는 우리가 내부 견제가 있어요. 내부 견제와 내부 감사가 있는데 내부 감사, 내부 견제에는 우리가 회계 통제와 관리 통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감사는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보면 조직의 기업에서 보면은 다 감사실을 갖추고 있어요. 조직에. 그럼 보통 감사실은 사장의 직권입니다. 직권. 그 정도로 이제 통제 자체에 권한도 주지만은 정확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권을 해서 보통 거기에 대해서 사장의 권한을 줘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게 내부 감사고 외부 감사는 우리가 외부 기관에 의해서 또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회계법이나 이런 데서 오와서 하는 게 있고 또는 이제 공공기관들은 감사원에서 하는 거죠. 감사원에 우리가 업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가 회계 쪽입니다. 돈의 사용. 이 두 가지가 감사원인데 감사의 큰 역할이 그 두 개고 그게 이제 앞으로 오늘 통계 주요 기법에 설명되는 조직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내부 통제의 제일 처음에 내부 통제는 그 예산 통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오거든요. 예산 통제. 이거는 내부 통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돈의 화폐 단위, 우리 조직 기업 내에서 쓰고 있는 모든 단위를 화폐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수입이 나고 비용이 가고 이익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직이 단위 기간 동안 이걸 바로 이제 회계 연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1년 또 뭐 어떤 조직에 따라는 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서 이거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회계 연도에 잘 맞춥니다. 그래서 1월 1일에서 보통 12월 31일 이렇게 회계 연도를 잘 맞추죠. 근데 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조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수익과 지출, 국가 정부에는 세입과 세출이라 그러죠. 그런 걸 예정 예정 계획 또는 계획서를 짜는 게 우리가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예산, 세입, 세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국회에 보내잖아요. 정부에서 짰어.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국회에서 이걸 이제 세입 세출에 대한 약한 걸 해서 이 예산에 대한 걸
우리가 예산 뭐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듯이 이 예산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출과 우리가 수입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보는 거죠. 그 안에 내용들은 보면 이렇게 수익 예산, 그러니까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전체 벌이들이는 돈을 우리는 수익 예산이라고 그래요. 수익 예산.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뭐예요? 들어간 사용한 돈이죠. 지출한 비용에 대한 거예요. 이익은 뭐예요? 수익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수익에서 비용 부분을 감하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연관돼서 수립되는 거. 또는 현금은 뭐예요? 캐시예요. 캐시의 흐름이죠. 캐시플로우인데 어떤 캐시의 유입과 유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계획하는 게 예산 통제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 자본예산은 우리가 자본자가 들어가면 보통 장기적인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년 이상의 어떤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성을 가진 투자, 그런 데 대한 걸 전체적으로 보는 예산을 자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의 예산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산 통제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산 통제 부분은 이 자체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측정 단위가 통일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측정 단위를 우리는 화폐라는 걸로 화폐 가치로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수익이나 비용, 이익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국가의 세입, 세출, 기업의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은 다 동네 단위로 화폐로 단위로 나타내죠. 나타낸 예산으로 수립하여 이게 실제 어떻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 관리하는 게 바로 예산을 통제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우리 국가 세입 세출도 마찬가지죠.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어떻게 쓰고 이것도 우리가 국정 감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이런 돈의 통제, 이게 중간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바로 예산 통제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업 조직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죠. 예산 통제가. 자, 예산 통제의 주요 기능은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앞서 큰 관리 기능과 같죠. PDS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요구를 제일 편성하기 전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전에 예산을 우리가 루틴한 업무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는 그 정형적 업무가 비정형적 업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로 베이스에서 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작년에는 어떤 예산을 썼고 이게 잘 됐는지는 걸 분석을 해서 신규적인 발생하는 이런 걸 요구를 하면 그 요구들을 다 모아서 1년 동안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런 게 예산의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기 기능은 뭐 예산을 실행을 하면서 부서 부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컨트롤해서 해결해 주는 게 조정의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통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한 거죠. 계획 예산 계획한 걸 편성해서 계획한 걸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이걸 비교 평가하는 그런 피드백이 이제 우리가 통제의 기능에 속합니다. 근데 이 예산 부분 국가에서 우리가 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재부에서. 근데 올해 이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에는 그걸 이월하거나 전용하는 이런 그 절차가 있어요. 2월은 예산을 넘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용은 해당된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기재부의 허가를 적하거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예를 들면 뭐 꼭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국가적 재난이나 어떤 뭐 지진이 났다 이런 못하잖아. 건축하고 있는 걸.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게 2월이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인정이 정확히 돼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잘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예산 편성 때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한다? 가능하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죠. 사용하고 다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11, 2월 가면 보도원력 작업을 많이 한다 그랬죠. 국가에. 각 기관들 보면은 또는 저 지자체나 이런데 전혀 뭐 이상 없는 보도블록을 뜯어가지고 조금 이쁜 걸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뭐 아까 나왔던 예산의 집행을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써버려야 돼. 그래야 예산이 다음에 갈 때 요구하기 쉬우니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잘못된 그거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선이 돼야 돼요.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을 할때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내년에 그런 예산이 없어질까 봐서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예산 통제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금전 출납부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 출납부는 뭐 사용 내역이면 여기는 이제 계정 과목이 나오고 어떤 걸 쓰고 금액을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잔액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카드고 이런 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조직에 맞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예산 통계가 아니고 우리가 내부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통계 크게 두 개가 우리가 조직 내 예산 통계와 내부 통계가 있어요. 자, 내부 통계와 감사인데 내부 통계 안에는 우리가 내부 견제와 내부 감사가 있어요. 이게 내부 통제에 들어갑니다. 예산 통계는 앞에 우리가 수익, 이익, 막 이렇게 비용 이런 게 들어간다면 내부 통계에는 내부 견제와 내부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또 내부 감사 요 부분으로 되니까 이때 설명을 하고 내부 견제 안에는 크게 우리가 회계 통제와 관리 통제가 있어요. 앞서 제가 감사원 기능 이야기했죠. 자, 돈에 대한 거 회계 통제입니다. 예, 조직 내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관리 통제, 근무 기간에 대한 겁니다. 자, 회계 통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돈을 제대로 이렇게 쓰는가 하는 걸 보는 거고 관리 통제는 뭐예요? 조직에 정해놓은 규칙, 규정 이런 걸 잘 준수하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무기간,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지, 또는 아니면 근무시간에 나가서 골프 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관리 통제죠. 이게 바로 감사원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핵심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내부 견제에 속한다. 감사는 뭐냐? 내부 감사. 내부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이거는 CEO, 내부의 최고의 장이 의사결정을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은 감사실에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실에 규모가 적을 경우는 전문 참모부서, 뭐 회계 부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전문 감사팀을 꾸려서 조직 내에 있는 부서들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게 바로 내부 감사입니다. 의무적은 없죠. 그에 비해서 예부 감사는 우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걸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위성입니다. 그 대신에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뒤에서 설명을 할 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통계에 대해서 이제 앞서 설명을 쭉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조직적 계통적 통제 방법인데 그게 내부 견제와 내부 감사로 나눠진다. 자, 내부 견제에는 앞서 말했듯이 회계 통제와 관리 통제가 있다. 회계는 돈에 대한 게 정확한 회계상에 우리가 실수나 이런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발견해서 그 회계 규칙이나 나와 있는 절차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거다.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통제제도로 이거는 거의 조직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특히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통제, 그 회계 통제다. 그에 비해서 관리 통제는 뭐요? 조직 내의 규율, 규정 이런 겁니다. 경영 방침이나 규정, 지침 등을 지키게 함으로써 안정성을 기하고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통제 활동이다. 자체는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지키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통제다. 그래서 이런 회계 통제나 관리 통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사전 통제와 진행 통제의 영향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 보면서 또는 진행하면서
사전에 또 계획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보고 이런 짜져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규정이나 지침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감사 부분, 감사에서 이제 내부 통제안에 떠나는 내부 감사 또는 이제 예부 기관에서는 예부 감사로 나눠진다 했죠. 감사는 잘못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개선점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제 방법이다.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잘못된 거 찾아낸다 이것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선 사항 또는 도움이 되는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좌우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동적이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관들이 가서 활동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감사, 예부감사에 있어서 내부감사는 그래서 주체가 CEO가 결정한다 했죠. 내부 스태프나 뭐 재무파트 이런 담당자들 이런 것도 내부 감사실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큰 기관에는 재무 막 이런 청렴 이런 부분들에 다 감사실 자체 기능이 커요. 다 있는 데도 있고 조그만 데는 없는 데는 차출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부 감사는 예부 전문가, 근데 대부분이 회계 법인들이 많이 하죠. 법인들이 하는 거고 목적은 내부 경영 관리나 통계의 목적, 업무 감사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여기서는 예부에서는 여신의 분석, 투자 분석. 그러니까 이 예부 감사는 자체 목적이 돈의 어떤 정확한 사용, 그다음에 이 기업의 어떤 이런 회계의 탄탄함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율성 수준은 기업 스스로 하는 건데 이건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데는 보면 기준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매출액이 120억, 그다음에 뭐 100인 이상 종업원, 또 100억 이상의 뭐 수익, 또 하나가 뭐죠? 그 네 가지 기준이 이제 좀 여러분 표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부채가 70억 이상 되는 이런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제 앞서 네 가지에다가 사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에 해당을 하면은 예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럼 감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이제 그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공시 시스템, 다트라는 시스템에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나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외부 감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는 내부 외부 감사, 이거는 내부 통제에 들어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와 이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 나오면 데이터, 자료와 인포메이션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개념 자체를 보면 그냥 혼용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보면 다른 거죠. 자료라는 건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많지만은 이 정보라는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형태 또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 그런 식으로 이게 가치가 증대되거나 또는 가공된 이런 자료죠.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걸 우리는 정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결혼 정보회사 교재에 예를 해놨잖아. 그게 보면 뭐 예모, 뭐 직장 또는 수입, 뭐 가족 내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결혼 정보에서 한딱 받겠죠, 이제 학력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그 맞선 보고 상대방에서 어떤 걸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혼 그 정보 업체에서 여기서는 뭐 경제적인 걸 좋아하더라. 그러면 요
자료를 잘 이렇게 꾸며서 내놨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것들은 다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료. 개인의 결혼을 이제 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제공되는 거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이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형태로 만들 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공이고, 그 가공이 된 상태의 자료를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라 합니다. 그럼 의사결정자가 사용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또 나오면 이게 또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자료로 가서 피드백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그 가치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는가? 크게 우리가 정보 자체가 적합해야 된다. relevance. 의사결정을 하려는 그 분야의 정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정보를 갖다 주면서 그 의사결정을 해라면 안 되겠죠. 얼마나 그 정보가 적절한가,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accuracy, 정확성과 그 다음에 정성이죠. 이 정보가 오류가 없는지 정확한 건지 하는 거고, 그 정확한 정보에 대한 거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지 근거를 달아주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논문이나 글 쓸 때 보면 항상 그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각 줄을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다, 이건 어디 통계청 자료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 물론 이제 오류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또 정보의 가치, 이런 게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적합성이 있을수록. 그다음에 적시성, 타임리니성, 시간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시간에 맞게 다 그런 거 우리가 속된 말로 다 지나가고 손 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행태성,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태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산 부분을 하는데 회계의 어떤 대차 대조표나 이런 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엄청 정보가 제공되다. 또는 반대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무 이런 형태로 또 나와서 이렇게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자에게는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증거가 명시가 되면 좋고, 또는 시간에 맞은 적합성이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맞은 행태를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냐면 정보량이 그러면 우리가 많을수록 좋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없으면 의사결정자가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또 너무 많으면 뭐예요? 고려해야 될 팩트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는 거죠. 지연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의 발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보를 양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 이제 시스템 부터가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면 엄청난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자료들을.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인데 필요한 것들을 받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엄청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MIS 정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정보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이제 백명 정보 시스템 MIS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거대한 정보량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제공해주기 위해서 맞는데, 그래서 이게 기업의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가지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을 공격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우리가 기업들 보면은 IT 기업들이 보면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게 앞으로 우리 소비자의 행태, 그다음에 소비의 패턴 이런 게 어떻게 바뀌고 가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나 이런 게 어떻게 증가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잖아요.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 코로나 있어가지고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보잖아요. 그게 딱 나오니까 배달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잖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기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풀어지면서 배달이 엄청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 사서 배달을 열심히 또 이제 해서 그거 하다가 이제 배달이 이제 안으로 떨어지는 이상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직업의 이동이 많이 생겨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럼 남들보다 빨리 배달이 생겨나면 먼저 배달 업체를 만들거나 해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죠. 또 빨리 이게 바뀌면 다음으로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정부가 하나의 조직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건 또 뭐냐면 시스템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내부에서 모이는 모든 정보를 집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또는 통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정보 자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고 경영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 또는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과 통제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보 시스템에 이게 하나가 이제 버스 오는 여러분들 보면 버스 현재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 어디 오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 이제 GPS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정보에 우리가 처리돼가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시스템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경쟁력도 가지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거죠 고객들에게. 그런 게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정보 시스템의 정의를 보면은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처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처리해서 또 필요한 걸로 만드는 가공을 하고 이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데 공급을 하고 해서 한 조직의 활동과 통제에 의사결정 또는 통제에 지원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야말로 이제 이 정보뿐만 아니고 자료나 이런 걸 수집해서 우리가 이런 걸 정보화를 해서 이걸 처리하고 가공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적서에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도는 뭐냐? 그 경영 활동을 하는 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나 또는 통제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에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크게 우리가 하드웨어, 컴퓨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 처리장소 CPU나 뭐 이런 저장 장치,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은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걸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게 뭐 모바일 쪽에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은 또 윈도우 시스템, 리눅스 또는 뭐 구글의 이제 그 뭐야 무슨 요즘에 구글에 나오는 시스템 그런 게 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뭐 한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사무용 시스템 또 디자인 쪽, 웹 디자인 하는 쪽,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그야말로 이제 정보 시스템에 필요한 걸 규칙에 따라 자료를 모아놨는 거죠. 어떤 규칙. 우리가 뭐 기능별 자료 규칙이면 기능별로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또 예산에 따라서 뭐 모은다든지 이런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자료 자체를 모아놨는 거고 그다음에 DBM에서 내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거는 이런 걸 모아놓은 걸 필요한 데 제공하고 이걸 하는 자체를 우리가 DBMS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시스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나눠진다. 크게.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보 관련 산업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휴렛 패커드의 그 CEO였던 맥 히트만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정보 관련된 요소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중요성이 돼도 될 건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맥 히트만이 이야기한 게 이제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빌리티, 빅데이터, 시큐리티 이 네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제 클라우드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프로이라는 뜻이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모든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컴퓨터 자체의 저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장소를 옮기면은 우리 USB나 또는 뭐 외장 하드 시스템 이런 데 저장을 해서 가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 그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이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서버도 제공해 주지만 또는 뭐요 안에서 여기서 저장 기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공짜로 조금씩 주고 하더만 이제 역량을 늘리면서 다 유료화를 시키는 게 이제 IT 기업들이나 모든 기업들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 어, 뭐 동네 어귀에서 옆하는 아저씨도 엿장사 하는 아저씨도 그러잖아. 처음에 맛배기 조금씩 보여주잖아. 보여주고 맛있으면 이제 사잖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조금 줬어. 이제 특히 IT에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은 특히 더 그래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 무료화 시켜서 그게 이제 길들여지고 나면은 그 유료화로 간다든지 그 기능을 보태면서 또 유료화 시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버를 제공하고 이제 처음에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활용할 수 있고 저장 기능을 가지고 뭐 어디든지 가서 이제 모바일로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용량이 커지고 또는 그런 편리성이 있는 만큼 클라우드를 하는 이제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돈을 요구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M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윈도우 운영 체제나 이런 쪽에 MS 제품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요.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MS에서는 이 클라우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많이 이제 경영이 개선되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쪽에 많은 이제 그걸 뭐야 이게 투자를 하고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는 뭐 이동성이죠, 이동성. 기존에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두고 해야 되지만. 또 옛날에 뭐 제일 처음 난 에니악 사코 그때 나올 때는 도스 시스템에 돌아가는 컴퓨터들은 엄청 컸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작아져서 노트북 좀 이제 모빌리티 이동성이 좀 생겨나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기기들 그 보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이동성이 높아져요. 향후에는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런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성이 뛰어난 쪽에 점령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다음 빅데이터 앞서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중해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 시스템으로 가서 그걸 활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 예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집야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노선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을 때 바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 서울 권역을 1250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소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KT로부터 정보를 받아요. KT 협회에서 약 30억 건의 통화 기록을 받아야죠. 그것도 이 심야 시간대 일어나는 통화 시간 기록을 받아 보니까 여기 빨갛게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많은 통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 통화를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뭐 택시를 잡거나 또는 뭐 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통화를 하거나 이런 통화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에 있는 지역들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결제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구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정보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되면은 기업들이나 이런 뭐 또는 저 온라인상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은 어떤 고객이 뭘 한다. 여러분들 간혹 이 컴퓨터 하다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제품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광고가 뜨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게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구매 욕망을 가지고 어떤 걸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를 이미 파악을 해서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간단한 건데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많은 걸 활용하면은 소비 패턴이나 향후에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또 우리가 AI하고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IoT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다 모빌리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철저하게 컴퓨터 쪽으로 발전이 해가는 거예요. 이 온라인 모바일 요 비중도 보면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모바일을 통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 시큐리티 쪽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기능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또는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쭉 보면은 보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늘 이런 이제 기능들이 생겨나면은 보안과 이걸 활용하는 사람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안의 기능이 강조가 많이 된다. 특히 보안이라는 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어, 접근 이제 사람의 어떤 접근과 관계되죠. 가장 좋은 보안은 뭐예요? 접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정보들을 보면 인터넷에 방화벽 시스템을 가지고 금지를 시키잖아요. 못 들어오게. 이런 게 가장 좋고, 좋은 이제 그긴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뭐냐면,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그 외의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안에 굉장히 저촉이 되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에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권한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행위들. 그것도 하나의 보안에 중요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산업 스파이들이 있죠. 예? 우리가 보면 기업에 이렇게 쭉 근무하다 보면 최근에 우리가 보니까 또 원자력 쪽하고 이런 데 이제 그게 없으면 또 그 반도체 쪽이나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중국 쪽으로 뭐 사람들이 많이 취직을 한다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나 이런 데 나올 때 이런 보안에 이제 접근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그걸 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장을 해서 나와서 그거는 저장하고 가지고 나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보안에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보를 이렇게 팔아먹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보안의 크게 두 가지 형태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건가? 접근을 금지시키는 방법과 또는 흔한 외의 행위를 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그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보 관련 산업의 흐름에서 핵심적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하고는 앞서 이야기했죠. 인공지능 또는 뭐 사물 인터넷, 산업용 사물 인터넷은 IoT, 인더스트리얼 또는 뭐 인터넷 오브 띵즈로 해가지고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앞서 나왔던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지금 향후에 가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런 행태다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영 정보 시스템과 통계 활동과의 연계성을 한번 보면 경영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 컴퓨터를 이용했던 기관들이 그 주로 회계부서,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돈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데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했죠. 또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 안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걸 갖다가 전산화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라 그러죠. 조직의 전산화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정산화라는 말을 안 쓰고 거의 정보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초기에는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정보 보고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강의의 개념에서 뭐요? 이루어지는 현장에 구축된 정보 기술을 기반하는 모든 시스템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컴퓨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게 MIS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구축돼서 상호 연결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의 개념이에요. 정보화 개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의 구분을 보면 우리가 조직 계층에 따라서 크게 정보를 보면 최고 계층에서는 우리가 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이건 배웠잖아요. 우리가 중간경영은 전술적이다. 현장은 운영적 의사결정을 하고 일선 종업원들은 현장 업무를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 통제는 어떤 활동을 하는 업무와 통제는 하는 게 이것은 전략 계획 쪽을 많이 하고 여기는 전술 통제, 운영 통제, 실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통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체 쪽에서는 전략 계획 시스템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중간층은 관리 통제 시스템, 현장에서는 운영 통제 시스템, 또 실제 하는 사람은 트랜스액션 그 프로세싱 시스템이죠. 거래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큰 이론적인 우리가 의사결정 종류, 업무나 통제 활동,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서 쓰는가 하는 부분들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예는 뭐 굉장히 많겠죠. 많지만은 큰 이런 예들이 우리가 볼 때는 경영 계층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EIS 같으면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이죠. 임원의 정보 시스템을 결정하는 거죠. 임원들의. 그래서 대부분 최고 경영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고 DSS는 Decision Support System이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래서 뭐 전술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 밑에까지도 다 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헤비의 MIS는 주로 전술 운영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 다음에 강의는 뭐 크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헤비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 통제하는데 앞서 나왔던 헤비의 개념들인 지금 강의의 개념은 이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TPS는 트랜서 액션 액셔널 프로세싱 시스템이라서 거래 처리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 중심이 많고 운영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뭘 주문하고 자기가 또 처리하고 이런 거예요. 출석해서 출근해서 출근 입력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주로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직 이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주로 구분해 보니까 앞서 이렇게 전략, 전술, 운영, 실행으로 나눴는데 그 안에 이해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쭉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설명을 쭉 했죠. 제가 이제 전략이나 이럴 때 설명 참고를 하시고 정보의 특성을 안 보니까 최고 경영층으로 갈수록 원천이 외부에 많이 있더라. 정보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넓고 다양하다는 거고. 근데 일선 종업으로 갈수록 내부에 치우치더라죠.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협소하다. 정확성이 뭐요? 광범위하니까 낮아지죠. 정보 정확성은. 그 대신에 흡수하고 내부적이니까 정확성이 높더라 하는 거고 집중도는 뭐예요? 최고 경영층은 통합적이더라. 굉장히 넓게 봐야 되지만은 트랜스액셔널 프로세싱 시스템처럼 그래 뭐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처럼 일선 종업원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더라. 자기 분야에 출근 관련 뭐 주문 관련 또는 배송 관련 이런 걸 같은 노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정보 시스템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계층에 따라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어떤 그 협의의 개념에 따라 한번 나눠보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의 그 계층에 따라 보면 전략 계획은 상위 기관에 나오는 걸 했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업의 방향, 시장 전략, 제품 믹스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역량 분석이나 미래 예측 이런 게 하는 게 결국 경영층의 업무다.
그 내용들은 쭉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는 중간관리 정해주냐.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사업 단위별로 어떤 성과 평가 활동이나 연간 예산 통계 활동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운영 통제는 이제 하위 현장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이 되는가 하위 관리자의 어떤 활동과 통제를 돕는 건데 이건 업무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 절차에 따라서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거래 처리가 잘 되는지 보고서 처리가 또 조회 처리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들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아주의 어떤 시스템을 가집니다. 이제 최하위에 실행하는 우리 말단부에서는 거래 처리 시스템 실질적으로 이런 걸 조회해야 하는지 하고 이 사람들은 입력하고 단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표의 입력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상품의 발송, 대금의 지급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입력하는 기능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구축 때 사용되는 예조, 임원 앞서 했던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쭉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의사결정은 decision making 하는데 주는 자료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실제 이제 쌓여진 지식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decision making 하는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주는 거는 그게 엑스퍼트 시스템이거든요. 주로 이 부분들이 상위 계층 쪽에 많이 관계가 되고 있죠. 물론 의사결정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다 관계가 되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직능 또는 기능별로도 정보 시스템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은 우리가 보면은 인적 자원 쪽에 인사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종업원 승원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는 뭐 배치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또는 커리어 경력 개발해주고 경력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인사에서 또 뭐 인사 고가 평가 또는 뭐 보직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생산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말하는 생산 시스템 쪽과 실제 운영 쪽 운영 통제. 나중에 생산할 때 보면 여기 두 개가 핵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뭐 제품 설계부터 공정, 그다음에 뭐 공장의 작업 배치, 생산 능력, 입지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고 그래서 운영이죠, 이제 주계획, 총괄계획, 뭐 재고는 어떻게 하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 시스템 보면 자 FA,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재고 관리 시스템, MRP로 해서 뭐야 자재 소요 계획이죠, 자재 소요 계획. 그다음에 헤비의 ERP, 또 이거는 뭐야 엔터프라이즈 전사적 자원 관리 계획 이런 것 또는 캐드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에 의한 디자인과 경영, 그다음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예입니다. 생산을 위한 그런 시스템의 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마케팅. 마케팅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케팅은 그게 마케팅 활동의 조정 통제를 위해서 지정하는데 주로 마케팅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기회를 분석해서 우리가 목표 시장 세분화를 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하고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니까 시장 분석, 거래 처리, 판매 관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텔레마케팅 이런 정보들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쪽도 이건 이제 마케팅에 우리가 계층별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전략 쪽에서는 이런 걸 이제 또 하고 관리 쪽에서는 마케팅 믹스 쪽으로 요 마케팅에 대해서 나중에 기능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또는 운영 쪽에서는 영업, 시장, 서비스 이런 부분을 쭉 다루는 거죠. 이제. 그래 처리에서는 트랜스액셔널을 한 부분인데 주문하고 판매하고 AS에 대한 거 불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놓은 거고.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쪽에 또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쪽은 이제 뭐 회계 쪽도 있고 다 있겠죠. 재무정보에서는 돈을 어떻게 그럼 투자 활동하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금 관리, 운전 자본 관리 또는 경영 분석, 자본 예산
그다음에 환율 뭐 여러 뭐 그다음에 현재 금리 뭐 이런 데 대한 정보들이 쭉 다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재무정부 시스템에 망라가 돼 있어야 디시전 메이킹 할 때 빨리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회계 정보 시스템은 뭐 붕괴 우리가 이제 당부에 붕괴해서 나눠서 정기 또 결산 또는 뭐 복식부기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다 깨서 에러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잘못 기재되는 게 없는 이런 것들을 또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거 요즘엔 이제 잘 돼서 잘못 입력하면은 어떤 때 그게 안 맞으면 에러 표시가 나오고 신호가 오고 이런 것들 이게 또 회계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또 뭐 대차대조표 뭐 손익분기 손익분기표 뭐 여러 가지 손익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쭉 작성해서 또 인터넷에서 그걸 또 필요한 정보로 다 만들어서 의사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각 계층별로 정보 시스템들이 쭉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기능별로 쭉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 차원, 기업 차원에서는 전체를 망라하는 쪽으로 강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망라하는 정보 시스템이 주어지고 그 안에 기능별, 계층별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주어져서 상호 연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제와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실질적으로 통제 기능은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보므로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의 산출물에 의해서 통제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기술의 발달은 통제 활동을 굉장히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 경영정보 시스템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통제에 대한 저항들이 많이 생기나요? 그럼 원인 해결은 어떻게? 원인이 되는 걸 해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달성이 불가능한 표준 우리가 아까 잡았던 표준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잡으면 돼요. 조정을 해서. 모순이 되면 또 재정립을 해주고 사람에 의한 과잉 통제가 되면 이거 앞으로 시스템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고 부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때는 타당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나치게 책임을 강조를 하지 말고 책임의 적절한 분산, 균형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고 반드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때 보면은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저항을 줄일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통제와 MIS 부분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발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근데 한 30분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먼저 그러면 우리 2조의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